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물리치료사 경기도회 방사 발굴 프로젝트 나는 강사다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물리치료사 배예실입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에게 체해 충격파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요새 최근 도수치료와 더불어서 비급여 치료로서 체해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충격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충격파는 보통 아프다, 세게 할수록 좋다라는 정도만 알고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것은 맞는 걸까요? 혹은 충격파 그냥 선생님 아픈 부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원장님이 체크해 주신 부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선생님 지금 제 몸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전기예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과연 선생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에 대한 답변을 찾고 체해 충격파의 원리와 기전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보다 깊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실습의 내용보다 이론의 내용이 좀 더 많을 예정입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선생님 충격파 치료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적용하는 거 실습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가 탄탄하게 잘 잡힌 상태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론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에 앞서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요약된 PPT를 한번 먼저 가볍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충격파란 무엇일까요? Extra Corporeal Shock Wave Therapy. 이름 그대로 체외에서, 몸 밖에서 들어온 충격파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통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 세포막에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격파는 병변이 있는 부위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아물려고 세포들이 모이듯이 똑같이 충격파도 미세하게 손상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자극받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세포를 유도하게 되면서 결국 재생까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주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체해 충격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느리게 나오긴 하지만 부작용이 적고 내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격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이면서 비침습적입니다. 그리고 흉터와 부작용이 적고요.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충격파가 너무 아프다 보니 선생님 부분 마취하면 안 될까요? 마취 크림 바르면 안 될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충격파를 위해서 부분 마취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위험하고요. 마취 크림 정도까지는 제가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큰 호전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충격파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원장님들께서 초음파를 보면서 충격파를 함에도 환자분 느낌 있으신가요? 라고 받는 게 바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격파는 치료의 의미도 있지만 진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조직은 염증, 손상, 섬유화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격파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통증 수용체가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혹은 충격파로 인해서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활성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리로 해서 우리는 충격파를 했을 때 아프지 않다면 이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구나. 혹시 충격파를 댔을 때 아프다면 이 조직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마취를 하게 되면 이런 진단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치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충격파 치료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같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적용이 굉장히 쉽고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격파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를 먼저 볼게요. 처음에 기계 내에서 스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한 점으로 모아주게 됩니다. 이것을 근골격계 병변이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노출을 시키게 되면 치료가 되는 원리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에너지를 통해서 근골격계에 정확하게 노출을 시키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세포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세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석회를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혈관화를 통해서 재생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 통증의 전달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충격파를 쏘게 되면 그 부위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물방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물방울은 터지게 되면서 주변을 미세하게 건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픈 조직으로 조직받은 자극을 받은 조직으로 집중적으로 혈관 신생인자, 치유 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혈관 신생인자, 이것은 혈관을 많이 만들어주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혈류가 증가가 되고 염증을 가져가고 재생하는 인자들을 가져다주는 사이클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생까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VGF, 이노스, PCNA 등등 이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는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이 물질들로 결국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혈관을 만들어주는 신생인자이자 치유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재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원리에 따른 충격파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포커스, 집중형, 방사형, 라디알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포커스를 먼저 보자면 깊숙하게 모아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모아지는 이 구간이 가장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형, 라디알은 퍼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닿는 이 부위가 가장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 다시 한번 보자면 얘는 깊숙한 부위, 딥한 부위에 스팟한 국소 부위에 하기 굉장히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방사형 라디알은 퍼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부위, 광범위한 부위, 그리고 수퍼피셜한 이 체표면 부위에 하기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기계의 생김새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라디알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처럼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보자면 이것은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보통 이 선이 라디알보다 조금 더 두껍고 앞쪽에 말랑말랑한 패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드로 깊이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방사형보다 이 포커스 집중형이 좀 더 고가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커스에서도 어떻게 충격파를 만들어내는데 이 발생 방식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타입, 이것은 전기 수력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 압전 소자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일렉트로 마그네틱 타입, 전자기적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마다 각각 특징이 다른데요. 이것을 알고 계시면 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혹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제가 충격파 발생하는 원리까지 알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타입이나 일렉트로 마그네틱 타입은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대신 이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은 강도가 올라가더라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께서 저 다른 병원에서 똑같이 2000타 치료를 받았는데 선생님 그때는 좀 더 오래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일단 그 치료하는 부위를 여쭤보세요. 만약 발바닥을 치료했었다라고 하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이드롤릭 타입이나 마그네틱 타입이었다면 속도가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서 똑같은 2000차를 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을 알게 되면 환자들에게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것은 제가 뒤쪽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디알입니다.
이것은 방사형이죠. 라디알도 이렇게 움직여보면 통통 소리가 나면서 뭔가 공과 같은 것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젝틸, 발사체입니다. 만약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통 소리가 안 나는데요, 선생님? 하게 되면 이 안에 겔이 많이 들어가서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중간마다 청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발사체, 이 프로젝틸을 어떤 힘으로 밀 건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미는 뉴메릭 타입, 보통 컴프레셔 에어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정자기의 가속된 힘으로 미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다 뉴메릭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까지가 제가 요약된 PPT였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충격파란 무엇일까요? 충격파란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음향 파장입니다. 이것을 자연에서 보자면 우리는 번개가 칠 때, 폭탄이 터질 때, 그리고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할 때, 로켓이 발사될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순간적이면서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폭탄이 터지는 게 충격파가 아니라요. 충격파가 터지고 나서 주변으로 퍼지는 파동이 충격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에너지의 파장을 우리는 규칙적이고 제어 가능하게 만들어서 치료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ESWT, 체외충격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격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간혹 환자분께서 여쭤보시죠. 선생님, 이거 신장결석, 요로결석 깨는 것과 같은 건가요? 라고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쇠석술이 먼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우리는 이 충격파를 인체에 주입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70년도 독일에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충격파 ESWL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신장 결석을 성공적으로 파쇄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렉트로 샥 웨이브 리소트립터라고 해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요. 이것을 조금 낮은 에너지로 관절에 한번 해봤더니 석회도 없어지고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뼈가 붙으면서 염증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WT, 체외 충격파 치료기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2000년도에 들어서 미국 FDA에서 정형외과 치료술로 허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사실 충격파는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ESWT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에비던스가 아직은 적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나 심장 쪽의 치료로 충격파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격파를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보통 10 나노세컨즈인데요. 그동안 100메가파스칼이라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지속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요. 금방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낮은 인장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이것을 양압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프레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이것을 음압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결국 이 양압과 음압을 합친 것이 충격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충격파의 특징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유지되는 지속 시간은 굉장히 짧고요. 그 후에 낮은 인장파, 결국 음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바로 충격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압과 음압에서 각각의 이펙트는 다른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압, 포지티브 프레셔는 다른 말로 컴프레션 페이즈, 컴프레션 웨이브라고 해서 압축기, 압축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전달 능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우리 인체에 처음 가해지는, 처음 닿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통증들은 만성의 통증이기 때문에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요. 이런 충격파와 같은 급성의 통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통증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뇌로 더 빨리 올라가게 돼서 우리가 평상시에 앓고 있던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양압시 바로 우린 페인 컨트롤, 통증 조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거티브 프레셔, 음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은 아까 양압 이후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텐실 페이즈, 텐실 웨이브라고 해서 인장기, 인장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캐비테이션 버블을 야기시키는데요. 캐비테이션 버블, 아까 앞쪽에서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충격파를 쏘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물방울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방울을 캐비테이션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깨지면서 주변을 미세하게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 이것은 혈류를 증가시켜서 재생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 조절과 재생이 바로 충격파의 효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파가 들어가고 나서 변화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격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세포의 투과성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신경신호 전달이 굉장히 향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노스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노스라는 건 바로 산화질소를 합성해주는 효소인데요. 그렇다면 산화질소, 바로 N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새로 만들어주는 생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혈류를 증가시켜주면서 재생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산화질소를 만드는 산화질소 합성효소 이노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후에 우리는 항염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서큘레이션이 임프루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면역의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후에 성장인자, PCNA, VEGF, 아까 우리 앞쪽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인자들이 발현되게 되고 콜라겐을 생성하게 됩니다. 콜라겐은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요. 이것은 정형외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콜라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물질들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통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체해 충격파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케니컬 이펙트, 기계적인 효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양압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지티브 프레셔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고자극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통증의 역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아팠던 이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성의 통증은 우리 뇌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느리지만 충격파와 같은 이런 급성의 통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통증은 훨씬 더 빠르게 뇌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이 더 아프고 날카로운 이 급성의 통증을 먼저 느낀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모든 통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장 강한 한 가지의 통증만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자극이 들어가서 만성의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혹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그러면 저 안마나 마사지를 훨씬 더 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비싼 충격파를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 메케노트랜스덕션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세포 역학 신호 변환이라고 해서 결국 충격파가 세포까지 변화시킨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힘이 생리학적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세포 바깥쪽에 있는 이 인테그레인과 이온 채널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것은 세포 내의 칼슘의 농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DNA라든지 이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또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먼저 인테그레인, 얘는 세포 바깥쪽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계적인 자극을 세포 내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자극을 받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신호 전달을 해주는 체계가 굉장히 활발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채널을 제가 자극한다라고 했었죠. 이온 채널은 자극을 받으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세포 내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칼슘은 효소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합성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인데요. 결국 이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는 생물학적 효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변화시키고 그 외에도 이제 칼슘은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데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칼슘이 분비되고 쉴 때 다시 흡수되고 분비되고 흡수되고를 반복해서 하면서 결국 우리는 움직이고 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간혹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만 하고 따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칼슘이 쌓이게 되고 이것은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결국 이것은 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회를 충격파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충격파의 기계적인 단순하게 때리는 힘으로도 없앨 수 있지만 이렇게 칼슘의 농도를 변화하면서 이 근육의 이완이나 또는 칼슘의 제거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육이 너무 팽팽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혈액 공급이 굉장히 차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돼서 근육을 더 많이 수축하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데요. 충격파는 이렇게 액틴 마이오신의 결합을 분리시킴으로써 트리거 포인트를 해소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칼슘의 농도를 감소시키다든지 조절을 통해서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사인자들과 유전자까지 반응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씩 보자면 보통은 이렇게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포들의 성장과 분화를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세포의 성장, 생존, 분화를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그 밑에 유전자들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기계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충격파 같은 것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유전자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 똑같이 분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COX-2라는 건데요. 이것은 염증 반응과 통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서 이것은 나중에 충격파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세포들의 반응 중에 이 COX-2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사인자라든지 유전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 세포가 방출, 증식, 이동, 분화, 비대, 자멸 등과 같은 반응을 만들게 돼요. 사실 세포의 이런 반응은 결국 우리의 조직과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캐비테이션,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캐비테이션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 기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스테블한 캐비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포가 크기가 변화하면서 결국 붕괴되는 이너셜 캐비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충격파에서 이용되는 캐비테이션은 바로 이 이너셜 캐비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격파를 하게 되면 음압에 의해서 그 주변의 조직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캐비테이션 버블이라고 하죠. 이 캐비테이션 버블을 만들게 되고 이것은 주변의 유체를 빨아들이면서 결국 붕괴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바깥으로 붕괴되고 터지는 것이 아닌 안쪽으로 붕괴되는 임폴로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강한 힘이 마이크로젯이라는 현상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와 충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우리는 바로 세컨더리 샥 웨이브라고 해서 2차적인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결석을 제거하고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종말에는 결국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재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충격파 에너지를 적용한 만큼 캐비테이션, 결국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한 에너지를 쏘게 되면 이 캐비테이션의 현상도 과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부작용, 멍이 든다든지 심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손상이 생긴다든지의 통증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를 적용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적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올로지컬 이펙트, 생물학적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네거티브 프레셔, 음압이 들어가게 되면 물방울이 생긴다라고 했죠. 캐비테이션 버블, 이것은 붕괴됩니다. 바깥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닌 안으로 붕괴된다. 임플로전 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분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뼈를 형성해주는 BMP와 같은 단백질이라든지 우리 혈관을 생성하고 확장시켜주는 물질들, 아까 우리 한 번씩 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조직의 재생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이올로지컬 이펙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먼저 안지오제네시스, 원래 있던 혈관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혈관이 생긴 것입니다. 베시클로제네시스, 아예 새로운 곳에 새로운 혈관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혈류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것은 염증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콜라겐의 생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콜라겐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을 구성하는 70~80%의 물질이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관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라고 해서 근골격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까지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충격파를 가하게 되면 이 통증 수용체의 민감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신경 말단의 감각을 둔화시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엔돌핀 같은 물질은 방출하고 그 외에 통증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오히려 감소를 시키면서 이 신경학적으로 계속해서 통증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분자들이 어떠한 바이올로지컬 이펙트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보자면 에노, 아까 산화질소라고 했었죠. 이것은 항염증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이노스, VEGF, PCNA, 아까 우리 앞쪽에서 또 봤었죠. 이것들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VEGF, ATP 이런 것들은 세포를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포의 막과 조직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신경의 재생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파의 효과를 우리는 조금 더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양압과 그 이어서 나타나는 바로 음압에 의해서 우리는 4가지 반응으로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 반응, 물리화학적 반응,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반응으로 총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반응을 보게 되자면 이렇게 양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사하고 굴절하고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음압이 발생하게 되면서 캐비테이션, 결국 재생을 유도한다라고 했죠. 이것을 만들게 되고 세포막을 강화시키면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온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메케노트랜스덕션이라는 결국 충격파는 세포까지 활성화시킨다라는 효과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주는 ATP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은 결국 조직의 회복과 재생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케미칼, 화학적인 반응을 보자면 우리 아까 이온 채널을 자극한다라고 했죠. 이온 채널을 자극하면 이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칼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주기도 하고 효소나 뭔가 합성 효소들을 잠깐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서 결국 이제 생리학적 반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이올로지컬한 과정을 보자면 결국 이것은 혈관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항염증의 효과가 있고 깊은 상처와 뼈를 치유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마지막으로 세포와 분자학적인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줄기세포를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줄기세포를 자극하고 생성한다라고 해서 간혹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병원들에서는 줄기세포와 충격파를 컴바인해서 같이 결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간혹 환자분 중에서도 저 줄기세포 있는데 충격파 받아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편하게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적용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슈반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슈반세포는 신경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요. 이것은 신경을 재생하고 복구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극해주면서 결국 신경의 재생까지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이동과 모집을 촉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충격파를 하게 되면 혈류가 증가된다라고 했었죠. 이 혈류가 증가되면서 세포들의 이동과 모집이 원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이토카인을 조절해주게 되는데 먼저 염증을 유발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감소시키면서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염증의 조절까지 충격파로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소듐 채널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이 나트륨 채널, 소듐 채널은 결국 통증을 전달해주는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차단시켜버림으로써 통증이 올라가지 못하게, 결국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충격파를 쏨으로써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서브스탠스 P나 CGRP는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세로토닌 혹은 엔돌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증가를 시켜서 똑같이 다시 통증 조절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충격파의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충격파는 손상된 조직이나 혹은 아픈 부위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는 힐링이나 통증의 조절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자면 맨 위에 이제 기계적인 스트레스죠. 충격파는 미세하게 손상을 시키면서 오히려 재생을 만들어낸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적으로 더 강한 힘을, 더 강한 통증을 줌으로써 기존에 아팠던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탠스 P, 이것은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것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오베시큘라리제이션, 결국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생성, 아까 콜라겐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관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항염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결국 자극을 줌으로써 재생한다라고 했죠. 그 후에 이제 세포의 대사까지 관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사실 서브스탠스 P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통증을 전달해주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을 먼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려고 하면 관문 조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극받는 모든 정보가 뇌로 가게 되면 뇌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결국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척추의 뒤에 후각부, 여기 게이트에서 결국 이 자극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자극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통증성 자극과 비통증성 자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통증성 자극은 다시 한 번 더 급성의 통증과 만성의 통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급성의 통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은 우린 바로 A 델타 파이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 만성적인 통증, 우둔하고 오래된 통증은 바로 C 파이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받아들이는 노시셉터 수용체들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척수 후각부에 있는 게이트를 자극해서 열게 만들고 이러한 통증을 뇌로 전달해주는 물질을 자극시키게 되면서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비통증성 자극을 보게 되자면 그것은 촉각, 압력, 진동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A 베타 파이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논 노시셉터 수용체로서 올라가서 게이트를 클로즈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을 뇌로 전달해주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뇌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올라가는 속도가 또 다른데요. 먼저 이 비통증성의 자극은 이 아픈 통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성의 통증, A 델타 파이버가 조금 더 빠르고요. 마지막으로 C 파이버, 이 만성의 통증을 옮겨주는 C 파이버가 가장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아픈 오래된 통증이 있다면 충격파와 같이 급성의 통증을 이용해서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문지르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 촉각이 통각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올려서 게이트를 차단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 substance P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substance P는 결국 아까 만성의 통증을 이동시켜 준다라고 했던 이 C 파이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통증이죠. 결국 이것을 우리는 중추신경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substance P의 농도가 낮춰지게 되면 이 통증을 받아들이는 노시셉터의 파이버들이 자극을 받지 않게 되면서 결국 통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ubstance P와 히스타민이 감소하게 되면 이것은 염증성 부종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도 똑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이것은 신경 말단에서 가려움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아까 충격파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혈류가 증가된다라고 했었죠. 혈류가 증가되면서 결국 substance P의 농도가 낮춰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통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ubstance P는 통증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이 염증을 유발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먼저 염증의 반응에 있어서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요. 먼저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에서 먼저 보자면 혈관이 확장되면 염증 부위로 흐르는 혈액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염증 부위의 면역 세포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이 염증 부위로 면역 세포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충격파를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우리 염증 부위에 면역 세포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지막에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결국 재생을 만들어낸다예요. 그래서 충격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substance P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동안 얘는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염증 부위로 오게 해서 결국 재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파를 했을 때 처음에 오히려 더 아파진다는 것은 좋은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FD에서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EFD라는 건 에너지 플럭스 덴시티라고 해서 이것은 충격파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의 단위는 미리줄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격파가 들어가게 되면 충격파가 모이게 되고 치료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구간을 포컬 포인트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FD는 초점 부위, 결국 치료가 되는 부위에서의 충격파를 바로 EF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FD는 결국 이렇게 우리는 저중고로 먼저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학회마다, 사람마다, 논문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쇠석술, 아까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을 깨는 쇠석술이 있었죠. 이러한 쇠석술까지 포함해서 저중고로 나누는 분이 있고 혹은 이것을 빼고 우리는 근골격계에 대해서만 나눌게 라고 해서 근골격계 부위에서만 저중고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근골격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저중고로 나누는 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표 또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따를 필요는 없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로우 에너지는 0에서 0.08mJ/mm 제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미디움 에너지는 0.08에서 0.28mJ/mm 제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하이 에너지는 0.28mJ/mm 제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간혹 이제 충격파 나중에 적응증이나 근기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그때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이 부위는 고강도에서는 근기증이지만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강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이것으로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포커스 기계들은 레벨별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잘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기계에 이 레벨마다 몇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 업체에 문의하셔서 에너지표 하나 달라고 하시면 맥시멈 어느 정도 강도까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고에너지는 어느 레벨이 되는지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고 적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계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0.55에서 0.60까지 정도 나온다를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0.3 정도에서 셀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재생이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다음 아래쪽에 0에서 0.5mJ/mm 제곱까지 페인 컨트롤, 통증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전반적인 에너지에서 통증이 조절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시도아스로시스, 결국 이것은 뼈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보통 넌유니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같은 레벨로 칼시피케이션, 석회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3 이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소트립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을 깨주는 쇠석술의 강도인데요. 이것은 0.5 이상 굉장히 강하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보통 0.55, 0.60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 편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보통 국산 장비의 경우에 저희 기계에 1.0까지 나와요. 혹은 1.0 이상으로 나와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근골격계의 치료함에 있어서 사실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계가 맥시멈 어느 정도 강도까지 나오는지를 알고 가능하면 만약 혹시 너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강한 에너지는 조직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이 0.6mJ/mm 제곱의 에너지는 오히려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기계의 맥시멈 에너지가 혹시 0.6을 넘지 않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이 에너지의 레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 이 에너지별 인디케이션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인디비주얼하게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다르고 염증의 손상 정도가 다르고 손상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면서 똑같이 통증의 역치 또한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정형화하고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은 약간 환자마다 인디비주얼하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표를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보다 약한 에너지에서도 충분한 재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환자분이 참을 수 있으면 이를 악물고 강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부드럽게 약한 에너지로 적용해도 충분히 재생의 효과와 통증의 조절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격파는 사실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조직은 아프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면 통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프지만 이약물 정도는 아니고 살짝 미간이 찌푸려지는 정도로만 치료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뼈의 문제라든지 넌유니언 혹은 이제 칼시피케이션, 석회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간혹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내 기계가 맥시멈 몇 강도 나오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3분의 1씩 나눠서 저, 중, 고로 나눠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또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기계는 5%부터 100%까지 1단계씩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0.1은 바로 45%고 그럼 이거에 따르면 0.2는 90%가 되어야 되고 0.3은 100%를 넘어야만 나오게 되죠. 하지만 보통 기계들은 대부분 이 낮은 에너지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0.1은 보통 제 기계로는 이제 45%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0.2는 60%, 그 다음에 0.3은 갑자기 올라가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낮은 에너지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 강도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간격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업체에 문의하셔서 에너지표를 받고 맥시멈 에너지 강도가 0.6을 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 그러면 우리가 하이 에너지는 과연 몇 레벨인지 체크를 해서 혹시 환자분이 어떠한 이러한 경우에 고강도로 하면 안 되는 환자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 이하로만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10분 정도 선생님들 휴식하셨다가 나머지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잘 취하셨나요?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충격파 강의를 할 건데요. 아까 우리 앞쪽에서 낮은 에너지에서 충격파가 재생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고 잠깐 쉬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낮은 에너지로 했을 때 재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쐈더니 바로 PCNA나 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게 보이고 그 후에 콜라겐의 합성이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먼저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PCNA, 이것은 바로 세포핵 항원이라고 해서 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상된 조직으로 가서 세포를 분열 혹은 성장을 시켜서 더 빠른 치유를 만들어내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 이것은 산화질소. 아까 앞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재생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지막으로 콜라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의 관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했더니 이러한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들에 대한 증거를 유추해서 우리는 결국 낮은 에너지에서 재생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래쪽에는 이제 컨트롤된 그룹이고 위쪽은 충격파 치료를 한 그룹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혈관이 생긴다든지 이노스, VEGF, PCNA 등과 같은 이 물질들이 컨트롤된 그룹 때보다는 이제 충격파를 가했던 그룹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낮은 에너지에서는 우리는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죠. 이것을 극성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M1 세포를 M2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일단 M1 마이크로파지는 염증을 촉진해주는 물질이고요. M2 마이크로파지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다시 M1 마이크로파지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증의 반응을 유도하면서 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초기의 염증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것은 면역의 반응까지 만들어서 재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M2 마이크로파지를 볼게요.
이것은 조직의 재생과 좀 더 관련이 있고 이것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결국 염증을 억제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분비해주면서 결국 조직의 복구와 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충격파와 마이크로파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보자면 처음에 충격파가 들어가게 되면 먼저 M1 마이크로파지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염증의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고 병원체와 싸우면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 이 청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염증을 유발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초기의 염증 반응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충격파는 이제 M2 마이크로파지로 극성 이동을 유도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염증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는 조직을 재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비하게 되고 우리는 조직의 회복과 재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에너지의 충격파는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를 조절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염증 반응부터 면역의 반응, 결국 재생까지 유도해내고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유로 똑같이 낮은 EFD의 에너지는 결국 조직을 재생시킨다, 세포를 재생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충격파 에너지 원리에 따른 비교라고 해서 제 주제에 이제 맞는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할 건데요. 다시 이것도 그래프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붉은색, 이것은 바로 이 포커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커스 집중형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양압이 발생하고 아래로 작은 음압이 발생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으로 검정색의 점점점을 보게 되면 이것은 라디알의 모습입니다. 이 포커스와 라디알은 생김새가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진폭과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의 주기적인 진동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충격파와 초음파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트라사운드, 초음파죠. 이것은 바로 이제 연속적인 기계적인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단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치료는 결국 우리가 물리치료에서 많이 울트라사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열을 발생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초음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는 결국 초음파의 주기적인 진동, 연속적인 진동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열은 결국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결국 염증을 조절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 충격파를 보자면 이제 충격파는 매우 짧고 강한 에너지의 기계적 파동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이고요. 강한 압력은 조직을 빠르게 침투하게 되면서 결국 미세하게 외상을 입히게 되고 이것으로 결국 재생까지 유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충격파는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골격계,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도 비뇨기과, 왜냐하면 요로결석이나 남성화학 장애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과에서 미용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을 치료한다거나 혹은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충격파를 굉장히 활발히 사용해서 신경계 쪽에서도 충격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격파의 메커니즘은 결국 세포를 자극해서 재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요. 간혹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충격파 고정적으로 해서 충격파를 쳐도 되나요? 혹시 조직에 뻔을 입진 않나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초음파와 많이 혼란적으로 일어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는 주기적인 진동으로 열을 발생시키지만 충격파는 강한 압력으로 오히려 손상시키면서 재생을 시키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충격파는 뻔을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왜 하는 걸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름이 충격파, 초음파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충격파 기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초음파를 굉장히 강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충격파라 해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충격파 기계를 사용했던 선생님이거나 혹은 아직도 간혹 그 기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뻔을 입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기계가 충격파 기계라고 하더라도 뒤쪽에 꼭 라벨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 정확하게 샥 웨이브라고 충격파라고 되어 있는지 혹은 이제 하이 인텐시브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고 해서 고강도 집중 초음파라고 되어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전 실제로 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 저의 충격파로만 하면 환자분이 계속 뜨겁다라고 하세요 라고 해서 나중에 뒤쪽을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뒤쪽에 이렇게 고강도 초음파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초음파가 아니라 쇼크웨이브, 충격파라면 집중적으로 사셔도 열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뻔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와 충격파를 비교하는 것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 초음파는 연속적인 파동이고 충격파는 짧고 강한 일회성의 파동입니다. 이 목적은 이 초음파는 보통 진단과 치료적으로 사용되고 물리치료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충격파, 쇼크웨이브는 결국 조직을 재생시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자면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는 열을 발생시키고 미세 진동, 주기적인 진동을 만들어낸다면 충격파, 쇼크웨이브는 미세하게 오히려 조직을 손상시킴으로써 재생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와 라디아를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볼 건데요. 포커스, 맥시멈 100메가파스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알, 맥시멈 5메가파스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방사형 라디알은 포커스, 집중형보다 에너지가 20분의 1 정도 나오는구나. 포커스가 에너지가 더 강하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비교하는 걸 더 자세히 보자면 아까 포커스, 집중력 모아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이는 구간이 가장 에너지가 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방사형, 얘는 퍼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닿는 부위,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딥한 깊은 부위와 스팟한 국소 부위에 좀 더 적합하고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넓고 광범위한 부위 그리고 슈퍼피셜한 체포면 부위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둘 다 에너지 단위가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보통 라디알, 방사형은 우리가 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 강도 얼마 하셨어요? 라고 하면 1.5바요, 2.5바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의 단위는 바로 미리줄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포커스의 기계들은 레벨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브랜드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브랜드는 8레벨까지 나오는 기계가 있고 어떤 것들은 20레벨까지 혹은 20레벨 이상으로 나오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레벨마다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되어 있는 에너지 표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포커스와 라디알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는 우리가 가장 깊게 들어가면 맥시멈 12cm, 라디알은 맥시멈 들어가면 3, 4cm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드를 가장 깊게 들어가고 강도를 가장 강하게 했을 때 얘기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패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강도로 보자면 포커스는 보통 5에서 6cm, 라디알은 보통 1에서 2cm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 포커스 집중형은 관절에 적용하면서 얘는 찢어진 게 재생이 가능하고
방사형은 근육에만 적용하면서 얘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구별을 했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형 라디알도 바로 재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도 유명한 논문 자체 하나가 이 테니스 엘보로 손상된 팔꿈치에다가 한 분은 포커스로 치료하고 한 분은 라디알로 치료했을 때 마지막 결과를 봤더니 두 분이 똑같이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그 기준은 단지 깊이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깊숙한 부위에 손상이 있고 근육이 두꺼운 경우에는 포커스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슈퍼피셜한 표면에 뭔가 손상이 있으면서 겉에 있는 근육을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사형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이 더 적용하기 편한 기계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의 두께도 약간 고려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받았을 때 더 편한 기계를 이 깊이에 따라서 선택해서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둘 다 그 재생이 된다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캐비테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켜서 결국 재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커스, 라디알 둘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포커스, 아까 모아지면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기포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아,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구나, 결국 재생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동영상을 한 가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가 천천히 모아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기포가 생기면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알인데요. 아까 라디알도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지만 작은 기포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이 기포는 결국 음압이 발생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캐비테이션이 만들어졌구나, 결국 재생이 됐구나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동영상을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져서 들어가게 되지만 이게 검정색의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포커스, 라디알, 둘 다 재생이 되는구나, 깊이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부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어떻게 충격파를 만들어냈는데 이 발생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 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커스는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타입, 전기 수력 방식,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 앞전 소자 방식, 일렉트릭 마그네틱 타입, 이것은 전자기적 방식인데요. 이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플랫, 평평하냐, 혹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실린디컬하냐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마다의 각각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타입, 전기 수력 방식이죠. 이거는 물 속에서 순간적으로 고전압을 쏘게 되면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고 이 스파크를 모아줌으로써 우리는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앞에 있는 노드에서 충격파, 스파크가 발생되면 이것은 이렇게 반사면에 의해서 한 점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전기 수력 방식은 충격파에 있어서 1세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수중의 폭발을 이용한 충격파의 발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처음 만들어졌던 쇠석수를 위해 만들어졌던 충격파 기계입니다. 굉장히 큰 수조가 있고 기계 자체가 커다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치료였기 때문에 자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치료를 받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커다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이 안에 환자분이 직접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중의 폭발의 힘으로 충격파를 가해서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깨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하이드롤릭 타입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큰 기계가 아닌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피스와 똑같은 크기입니다. 한번 보자면 이때는 이제 이 기기 안에서 물이 워터가 있으면서 수중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스파크가 발생되고 빛이 함께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드롤릭 타입을 스파크 웨이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격파의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빛이 생기면서 빛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실 하이드롤릭 타입은 우리가 아까 에너지 보통 기계들은 0.55에서 0.60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기계는 보통 이것의 절반 정도의 에너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이드롤릭 타입은 우리가 아까 넌유니언이나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큰 강도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그거에 효과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 하이드롤릭 타입은 우리가 치료되는 구간, 아까 포컬 포인트라고 했었죠. 이 포컬 포인트가 굉장히 크면서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정도 되는 에너지가 이 사이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총 들어가는 에너지량, 그래서 PEE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토탈 이펙티브니스 에너지라고 해서 총 유효 에너지량은 다른 기계들과 똑같이 나와서 효과 또한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강도는 다른 기계에 비해서 절반 정도만 나오지만 포컬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총 들어가는 유효량이나 효과는 다른 기계들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 압존 소자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플레이트에 피에조 크리스탈들이라고 하는 압존 소자들이 수축 팽창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레이트에 여러 압존 소자들이 배열돼서 수축 팽창해서 만들어내는 어레이 타입과 이 압존 소자를 하나를 굉장히 크고 두껍게 가져와서 하는 싱글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플레이트는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네는 셀프 포커싱 방식을 거쳐서 따로 모아주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이 플레이트의 힘으로 에너지를 충격파를 모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에너지가 조금 약하긴 한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는 이 피에조 크리스탈들, 압존 소자들을 이중 배열해서 좀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싱글 타입은 사실 에너지는 강하게 나오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쪽에 강력히 모아주는 렌즈를 담음으로써 또 충격파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업체의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렉트로 마그네틱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일이 평평하냐 혹은 코일이 이렇게 원형으로 둥그렇게 생겼냐 실린디컬하게 생겼냐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둘 다 코일에 강한 전류를 흘려 넣음으로써 바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플랫한 코일을 보게 되자면 이것은 앞쪽에 강하게 모아주는 아쿠아스틱 렌즈가 있어서 충격파를 모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린디컬한 원통형의 코일은 이 바깥쪽에 충격파를 반사해서 모아주는 반사면, 바로 리플렉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것은 바로 이 플랫한 코일의 버전인데요. 이것을 먼저 보자면 우리의 보통 충격파들은 이렇게 모아져서 포커스 되면서 이 점에서만 치료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한 코일을 가지고 있는 충격파는 그대로 모아지는 것이 아닌 일자형으로 그대로 모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 또한 맥시멈 강도가 0.5, 0.60에서 절반 정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 또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일자형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TEE, 토탈 이펙티브니스 에너지, 총 유효 에너지량은 다른 기계들과 똑같고 효과 또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99%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은 사실 이 뉴메릭 타입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발생되는 원리를 한번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압축된 공기를 기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튜브 안에 있는 프로젝틸, 이 발사체를 강하게 가속화시키게 되고 이것은 튜브 끝에 있는 어플리케이터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압력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진 그래프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포커스와 아까 라디알, 주파수와 이 진폭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충격파라는 건 순간적이면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이 포커스를 사실 얘기하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라디알은 사실 이제 상승의 시간이 너무 길고 출력되는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파가 아닌 압력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디얼 쇼크웨이브가 아닌 라디얼 프레셔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똑같이 충격파 이 포커스와 같이 음압을 만들고 얘도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라디알도 똑같이 재생이 된다라고 우리 아까 영상까지 다 봤었습니다. 이제 환자 몸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랑말랑한 패드로 조절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가 뾰족할수록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슈퍼피셜하게 들어가게 되고 이 패드가 납작할수록 딥하게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또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려면 이 패드에 대고 손으로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작한 거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돼서 남는 부분이 이 전부가 피부에 들어가는 양이라서 얘는 깊게 들어가는 거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슈퍼피셜한 부위에도 똑같이 세모를 그리게 되면 굉장히 작은 부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얕은 부위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뾰족한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사실 대부분의 포커스들은 이렇게 모아져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패드의 중심의 병변 부위가 정확하게 잘 닿아야 됩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는 이 면적에서 모두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면적만 맞으면 되지라고 맞추고 치료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패드 앞쪽에 꼭지가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는데 어쨌든 충격파는 이 중간에서 가장 정중앙에서 점으로만 이렇게 충격파가 발생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병변 부위의 중앙 부위가 정확하게 잘 닿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잘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알을 한번 볼게요. 라디알 또한 이 앞쪽에 트랜스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보통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하지만 간혹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이 스틸이 아닌 티타늄으로 된 헤드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타늄으로 된 헤드는 조금 더 갈색빛을 띠고요. 이것은 더 강하고 깊숙하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랜스미터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팁 말고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팁도 있는데요. 또 이것을 선생님들이 아까 충격파는 납작할수록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했지, 그럼 라디알도 똑같이 넓을수록 넓을수록 더 강하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뾰족한 립이 조금 더 강하고요. 이 넓적하게 생긴 것은 더 약하면서 넓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면 결국 이 기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작은 면에 한 면에 다 쏘는지 넓은 면에 분산해서 쏘는지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해서 넓게 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부드럽고 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의 팁을 쓰다가 제일 낮은 에너지로 했음에도 환자들이 혹시 힘들어 하신다면 이 넓적한 패드로 변경해서 적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받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우리가 치료가 되는 부위는 바로 이 스틸이나 티타늄, 바로 이 중앙에 있는 부위입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 이 검정색의 부위를 닿으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결국 이 면적에 여기에가 피부가 닿고 병변 부위가 닿아야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간혹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겔이 막 얼굴에 튄다거나 뭔가 지직지직 소리가 나면 지금 검정색이 닿았구나, 내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쇠가 이 면적이 피부에 최대로 닿을 수 있도록 각도를 잘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충격파를 쏘게 되면 정상의 부위는 손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섬유화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증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별로 느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안 좋은 부위는 충격파를 했을 때 왜 아픈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이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증이 난 상태의 조직은 굉장히 예민하고 통증 수용체가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 손상된 조직은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이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되는데요. 섬유화되면 조직은 더 단단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파를 쐈을 때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을 봤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통증 수용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작된 통증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통증에 굉장히 이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작된 통증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게 되어 있어서 더 민감해진 상태에서 충격파로 이 부위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은 더 심해지면 이 신경 자체의 염증을 만들기도 해서 또한 또 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약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혈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혈류의 증가, 혈액순환의 증가는 결국 치유를 돕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염증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어주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통증을 초반에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염증이 감소되고 나면은 우리는 통증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처음이 가장 많이 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하는 인자들이나 혹은 세포들이 너무 활성화되게 되면서 이때 통증을 약간 약하게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인디케이션, 적응증인데요. 2008년도부터 IS MST 세계 충격파학회에서는 적응증과 금기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질병들이 다 금기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에비던스를 찾아감에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적응증이 많아졌는데요. 이것을 이제 모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환자분이 선생님 저 이 부위에 충격파 받고 싶어요 라고 왔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위는 충격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처방을 안 내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원장님께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 바로 인디케이션을 팔로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변한 것들을 보자면 바로 성장판과 신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성장판이 금기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거 너무 고강도의 에너지만 아니면 오히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라고 해서 지금은 고강도에서만 금기증이고요. 나머지 에너지에서는 다 적응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어린 스포츠 선수들을 상대로 충격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충격파를 훨씬 더 잘 참고 효과도 더 드라마틱하게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어린 환자들이 아프다 했을 때 모두 충격파를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고강도의 에너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러한 고강도 에너지는 선생님들 꼭 가지고 계시는 기계 에너지 표를 받아서 그 고강도 레벨 0.28 혹은 0.28 혹은 0.3 정도로 두시고 그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신경병변에도 우리가 충격파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경병변은 바로 금기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히려 충격파가 신경을 더 손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연구를 했더니 이게 오히려 손상을 주지 않고 신경을 재생해주네 라고 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인디케이션에서도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든지 이 큐비탈 터널 신드롬과 같은 신경 변변이 바로 적응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증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 절대적인 금기증입니다. 이것은 라디알에서도 안 되고 포커스의 로우 에너지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치료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있다거나 태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가 치료 부위에 종양과 태아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만 아니라면 다른 부위에는 부드럽게 적용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하면서 쭉 들었던 것처럼 충격파는 들어가는 그 충격파 에너지가 모이는 포컬 포인트, 거기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다른 부위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산부 같은 경우에 복부가 아니라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는 충분히 적용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충격파의 느낌이 이 산모에게 훨씬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면 또 태아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면 부드럽게 약하게 적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릴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 바로 상대적인 금기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판 그리고 브레인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성장판은 이 두 가지는 거의 이제 에너지 레벨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장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강도의 에너지만 빼면 적용이 가능하고, 이 브레인 스파인 쪽에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똑같이 굉장히 낮은 로우 에너지를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로 충격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 절대적인 금기증이고요. 하이 포커스 에너지입니다. 높은 에너지에 포커스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를 보자면 바로 렁티슈, 체충격파의 대표적인 금기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나 인스타 혹은 네이버에 검색하더라도 대표적인 금기증으로 바로 이 폐 조직이 뜨게 됩니다. 환자분들도 이걸 보고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 등 쪽이 아픈데 충격파는 폐를 손상시킨다면서요? 그러면 저 등 쪽에 치료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이 에너지의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라디알은 들어가봤자 사실 1, 2cm 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폐까지 닿을 수가 없어서 편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선생님 저희는 라디알 방사형 없이 포커스만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게 된다면 이 포커스도 고에너지를 피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납작한 패드를 제외하고 중간 이하의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결론은 등 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방사형 라디알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포커스에서는 이 중간 이상, 중간 혹은 더 뾰족한 패드를 사용해서 고강도의 에너지만 피해서 적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부위, 아까 위와 똑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1.7 심한 응고병증입니다. 우리가 심근경색 이후에 스텐트 삽입을 했다라거나 혹은 뇌졸중 혹은 심부정맥 또는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항혈전제인 아스피린과 와파린 등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혈액의 응고를 지연시켜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고에너지에서는 적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다가 몇 달간 갑자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치료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선생님 저 심장이 안 좋아서 여기 스텐트 삽입을 하고 왔는데 충격파 계속 받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님도 잘 몰라서 저를 찾아와요. 선생님, 배 실장님 이거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게 되면 전혀 걱정 없이 고강도의 에너지만 피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충격파는 들어가서 미세하게 손상을 시키면서 재생을 유도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응고를 지연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손상은 우리가 응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계속 큰 손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자면 이 아스피린,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라디아를 사용했을 때 멍이 굉장히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은 잘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점 크게 퍼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미리 환자한테 안내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지연돼서 충격파는 좀 자극을 하는 치료인데 이것이 멍을 만들 수도 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말 없이 치료를 하게 돼서 다음날 멍이 크게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컴플레인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자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이 차트를 보면서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용하는 약물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스피린, 와파린이 있는지 이것을 복용하는지 혹은 이렇게 스텐트 삽입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태아에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부드럽게 적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파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충격파는 하게 된다면 이렇게 피부가 붉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붓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브스탠스 P 있죠. 이 통증을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 얘는 아까 염증의 반응도 만들어내면서 혈액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이 염증 부위의 면역 세포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충격파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이 서브스탠스 P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결국 면역의 세포들을 가져와서 재생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브스탠스 P는 우리가 치료 후에 6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통증은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 통증이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저 충격파 치료하고 나서 더 아파요 라고 하면 그 부위에 지금 잘 닿았구나.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브스탠스 P는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혈종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점상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겔의 부족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충격파를 사용할 때 라디아를 사용할 때 겔을 충분히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이러한 손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미주신경성 실신, 바로 페인 쇼크입니다. 우리가 충격파를 예전에는 참을 수 있으면 이악 물고 환자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하면 굉장히 세게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손목이나 발과 같은 말단 부위를 치료하는데도 갑자기 쓰러지면서 쇼크를 이뤄냈었는데요.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은 바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긴장된 상태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인데요. 보통 전조 증상으로는 치료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환자분이 가슴을 친다라든지 선생님 저 토할 것 같아요. 속이 울렁거려요. 혹은 이제 아니면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하얗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면 무조건 충격파 치료는 중단하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환자분을 빠르게 눕혀서 다리를 심장보다 이 뇌보다 훨씬 더 높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서 10분 정도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수분을 섭취하면 괜찮아지시기 때문에 혹시나 당황하지 마시고 페인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생각보다 세게 하지 않아도 재생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정욕하신다면 이런 페인 쇼크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 가까운 목이라든지 어깨,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적용하다가도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환자한테 약간 적응하는 시간을 주면서 부드럽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의 굉장히 유명한 물리치료사분의 체해충격파 교육을 듣게 되면 보통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개를 아껴? 그리고 왜 이렇게 세게 치료를 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개를 충분히 짜야 되고 충격파는 부드럽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 알고 잘 적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개를 충분히 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요. 결국 충격파는 우리의 사람의 몸이 물과 비슷한 음향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우리의 몸이 매질이 돼서 충격파를 전달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충격파가 들어감에 있어서 매질에 따라서 이동되는 속도나 에너지의 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물과 같은 경우에는 일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기를 보게 되면 거의 99%의 에너지가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파를 쐈을 때 중간에 이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층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세대 충격파를 봤을 때 욕조에 물을 가득 태워놓고 환자분이 들어가서 치료를 했었죠. 이것 또한 에너지의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지금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오일이나 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겔은 충분히 발라주셔야 에너지가 충분히 다 들어가기도 하고 환자분의 피부에 손상이 남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보자면 아까 근데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겔을 2번 짜게 됩니다. 이 기계와 패드 사이 그리고 패드와 환자분 사이에 겔을 총 2번 짜게 되는데 이때마다 겔을 충분히 짜면서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간혹 어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희 기계 너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패드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패드에 겔을 바를 때 충분히 바르고 그 다음에 공기층이 없도록 최대한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충격파는 반사되지 않고 100%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게 되면 거의 99% 에너지가 반사가 돼서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간혹 이 패드를 매일매일 안 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사실 매일 씻어줘야 되는데 며칠에 한 번 씻는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씻는다거나 한 달에 한 번 씻는다거나 심지어 저는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다라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충격파가 다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충격파의 관리 방법은 항상 마칠 때 이 패드를 모두 제거해서 깨끗이 씻어 말리고 아침에 충분한 겔을 도포한 후에 문질러 주면서 조립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관리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하는 포스처, 자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먼저 환자들의 자세를 볼게요. 저는 항상 치료를 할 때 특히 관절인 경우에 최대한 열어주고 스트레칭 시켜주는 게 더 적용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 치료를 할 때 우린 첫 번째 사진처럼 이 자세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것이 아닌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엘보를 90도 플렉션을 해서 배 위에 손을 올려서 치료하는 방식이 훨씬 더 치료 적용하기 좋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세와 첫 번째 자세와 이 마지막 사진의 자세로 똑같은 강도의 충격파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90도 꺾은 자세, 이 자세에서 환자분이 더 예민하게 충격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작은 충격파로도 큰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관절을 열고 근육을 최대한 스트레칭 시켜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관절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발목, 모든 관절, 무릎 다 최대한 스트레칭해서 열어줘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잘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우리가 보통 라테랄 에피콘다일의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 이시아빌 머슬을 치료하는 의미가 가까운데요. 하지만 환자분의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의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ECRB의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이 통증 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자세 그리고 각도, 이 근육이 나오는 정도를 항상 잘 계산하셔서 이 자세를 잘 잡아서 치료하는 것이 충격파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이 포커스와 라디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깊이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근육, 머슬이라고 하면 모두 다 라디알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두꺼운 근육은 오히려 포커스로 적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볼게요. 먼저 바이셉스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뭐 바이셉스 브라치, 브라키알리스,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같이 많은 근육들이 있고요. 근육들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포커스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깊숙한 부분까지 모두 다 풀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똑같은 이유로 둔부도 똑같습니다. 겉에 보이는 근육들과 굉장히 딥하게 있는 근육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똑같이 충격파의 포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바로 아래쪽에 종아리 근육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라디알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종아리는 이 깊은 곳에도 근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포커스가 더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종아리가 너무 뭉쳐서 이것을 풀고 싶어서 충격파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라디알로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단단한 근육은 선생님들 치료할 때 아마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정작 환자분은 별로 느낌 없어요. 쌤 더 세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근육이 강하게 뭉친 경우는 오히려 포커스를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들 또한 더 편하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충분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환자분도 선생님 이게 더 느낌이 깊숙이 잘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제대로 된 치료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 정도 영상을 먼저 볼 건데요. 하나는 포커스를 적용하는 위스트, 손목과 한 가지는 라디아를 적용하는 이제 트라페지우스 치료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손목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손목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서 치료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 보면 살짝 엄지 쪽이 들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프로네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엘보를 플렉션한 상태를 만들게 돼서 완벽한 프로네이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을 늘리고 싶기 때문에 관절 아래에 수건을 받치면서 관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각도를 주면서 충격파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쭉 펴서 치료를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엘보를 플렉션해서 완벽한 프로네이션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손목 밑에 수건과 같은 것을 받쳐서 이 관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제가 개를 굉장히 충분히 바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충격파의 헤드로 한번 문질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할 구간에 전반적으로 발라서 버블이 생기지 않게, 공기층이 생기지 않게 꼭 문질러 준 다음에 충격파를 이 조인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중심이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관절에 닿을 수 있도록 각도를 주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 트라페지우스 치료하는 걸 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냥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X 표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말은 즉 고정해서 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미주신경성 실신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승모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뇌와 가까운 부위에서 라디알로 큰 진동과 소리를 너무 집중적으로 주게 되면 페인 쇼크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움직여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개를 짜준 다음에 내가 치료할 부위에 다 문질러줘서 개를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공기층이 생기지 않게 한 다음에 특히 이 라디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시작하시면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공에서 먼저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의 주변부터 먼저 치료를 하면서 환자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스트라페지우스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근육들은 가능하다면 근육의 결에 대각선이 되게 깨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는 그냥 결대로 치료하시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근육의 대각선으로 깨는 게 가장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부위를 넓혀서 주고 그 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해서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치료하면서 최대한의 페인 쇼크를 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충분히 짜주고요. 말했던 것처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일단 전체적으로 발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층을 제거하는 것이죠. 허공에서 먼저 쳐서 소리를 들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트라페지우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뒤쪽부터 먼저 적용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트라페지우스는 집중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움직이면서 가능하다면 대각선의 결로 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적용할 때 환자분의 자세와 이제 치료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손목 쪽에 아까 봤었죠. 가능하면 이렇게 엘보를 90도 플렉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목은 완벽하게 이제 늘려주는 상태가 더 좋다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아까 카팔 터널 신드롬, 신경병변에도 충격파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 쪽에 적용을 할 때 최대한 이 부위를 늘려준 상태에서 우리의 패드 정중앙의 리가먼트에 닿도록 각도를 잘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또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항상 두 양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 손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 헤드가 무겁기도 하고 혹시나 가볍다 하더라도 이것을 매일 치료하다 보면 손목이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양손으로
같이 기계를 잡는다든지 어시스트 해주면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치료하는 자세에서는 팔을 많이 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자세는 바로 우리 알고 있는 이 회전근개, 로테이트 커프가 수축하는 자세죠. 그러면서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허리도 곧게 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충격파를 하면서 항상 숙이면서 치료하게 되면서 허리 아픈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사들은 항상 팔을 너무 많이 벌리지 않고 붙인 상태에서 최대한 허리를 세워서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킬레스 치료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침대 끝으로 발을 내리면 더 좋지만 간혹 이렇게 굉장히 좁은 치료실이기 때문에 이 베드에 앞뒤로 막혀 있는 병원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수건이라든지 베개를 받쳐서 꼭 이 아킬레스 부위도 꼭 이렇게 많이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적용했을 때, 이 관절을 아킬레스를 늘려서 적용했을 때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한 손으로 어시스트 해주면서 우리는 중심이 아킬레스에 닿게 치료하면서 팔은 몸에 붙이고 허리는 세우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엘보 치료하는 거 쭉 펴서 치료하기보다는 엘보로 90도 플렉션에서 리가먼트나 근육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두 손을 같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발목이 다쳐서 ATFL을 치료하는 경우에 보통 선생님들이 또 간혹 환자분이 바로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헤드를 들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바로 사이드로 눕혀서 이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충격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바로 이 혈관의 생성과 혈관의 이제 확장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혈류의 증가를 만들어내서 결국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재생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자주 많이 말씀드린 게 바로 콜라겐의 생성입니다. 콜라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인대, 연골, 힘줄을 구성하는 70~80% 구성하는 물질, 결국 관절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라고 했었죠. 또 이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재생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라는 건 보통 피부과나 정형외과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서브스탄스 P입니다. 이것은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지만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혈관을 확장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염증 부위에 면역 세포들이 더 빠르고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서브스탄스 P가 오히려 증가를 함으로써 우리는 더 아프게 되지만 그로써 재생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후기에는 통증도 감소되면서 우리는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비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캐비테이션은 이제 이게 터지면서 주변을 미세하게 손상시키는 건데 이때 터지는 것이 바깥으로 터지는 것이 아닌 안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된다. 그 힘으로 우리는 결석을 제거한다라거나 신경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손상시켜서 결국 재생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메케노트랜스덕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충격파의 이제 기전이 메케노트랜스덕션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이것은 충격파가 세포까지 변화시킨다. 기계적인 자극이 생화학적 작용을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충격파는 아프다, 세게 할수록 좋다라고 알고 계신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충격파는 아프다. 이것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증 수용체가 자극을 받지 않고 자극을 받더라도 활성화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게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는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파를 했을 때 염증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낮은 부위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혹시나 뼈를 재생시킨다든지 칼시피케이션, 석회를 없애고 싶을 때만 조금 0.3mg/mm 제곱 이상 강하게 사용하시면서 0.6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질문을 드렸었죠. 환자분이 선생님 제 몸에 들어가는 거 이거 전기예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여쭤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이름의 답이 있는데요. Extra corporeal shock wave. 바로 이 웨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파장이다, 음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가 아니고 음파이고 파장이고 우리가 아무리 때려도 사실 깊숙이 관절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이 충격파는 깊숙이 들어가서 관절과 이 인대들을 건드릴 수 있도록 깊숙이 들어가는 파장을 만들어내서 치료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체해 충격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체해 충격파에 대한 개념이 탄탄히 잘 잡혔다면 앞으로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해 충격파는 사실 제대로만 적용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인데요. 이때까지 우리는 체해 충격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 환자한테 제대로 적용하기도 힘들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과 확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얼버무린다든지 거기 원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라고 한 경험이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로서, 전문가로서 이 체해 충격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다음에 적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혹시 내가 어느 부위를 치료하고 싶은데 이게 어느 강도로 적용했을 때, 어느 자세로 적용했을 때, 어디에 적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논문들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막히게 된다면 도수치료와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손으로 적용하는 걸 우리가 충격파로 적용하면서 선생님들만의 충격파 방법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충격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음번에 또 충격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